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경제 수학, 자, 경제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현상을 수학으로 분석하는 분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걸 우리가 왜 배울까? 수학이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 지표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입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출처를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랬을 때 2020년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해보자. 그러면 여기 이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105.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05.6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면 되고,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달은 106.2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찍힌 9월달, 가장 낮은 달은 104.8의 소비자 지수를 갖고 있는 7월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높낮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활동의 분야별 상태 또는 성과를 수나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요, 국내 총생산, 소비자 물가지수, 주가지수, 경제 성장률, 취업률,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웹상에서 이런 것들 검색해 보면 정의들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 책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것을 우리가 물가라고 해요. 자, 물가 지수는 기준 시점의 물가 대비 비교 시점의 물가에 대한 백분율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 말로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글로 적어놓으니까 사실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수학이라는 어떤 과목,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여길 때 비교 시점의 물가에 대한 백분율이다. 자, 이제 그거를 수학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의 물가 대비 비교 시점의 물가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했으니까 기준 시점의 물가가 분모로 들어가고 비교 시점의 물가가 분자로 들어간 거죠. 네, 이거 대비 이거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했으니까요. 백분율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실제로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이라고 놓고 이걸 100이라고 놨을 때 비교 시점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백분율로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트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지수는 굉장히 조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물가 지수가 2.3% 정도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군것질거리,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왜 물가지수하고 내가 체감은 실제 약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에는 주요 상품의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수도요금의 가중치가 통신요금 가중치의 3배라고 할 때 수도요금과 통신요금이 동일하게 10% 상승했다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도요금이 통신요금보다 3배 더 크다는 거죠. 왜? 가중치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가중치는 왜 적용을 하나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품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야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물가지수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물건들의 가중치가 동일하다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더 많이 쓰이는 물품들의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보다 물가지수가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교과서 뒷부분에 아주 자세한 활동을 우리가 풀어내볼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와 가중평균 다시 한번 볼게요. 가중치라는 거는 각 대표 물품목이 가구 전체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로 가중치의 합은 전체 1000이 되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뭐 어떤 물품에는 300, 어떤 물품에는 뭐 400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다시 이제 소비자 물가를 확인해서 가중치를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치를 곱하여 이제 구한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볼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생활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연도로 잡았을 때 2020년에 소비자 물가가 110이면 2020년의 소비자 물가는 2015년에 비해서 10%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모,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을 100이라고 논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이 2020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0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일단 우리가 기준점에 해당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10%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 지수가 10% 상승했구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가 지수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의미라는 걸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주가 지수는 주식 시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지수 또는 코스닥 지수 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종합 지가 지수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는요, 기준 시점인 1980년 1월 4일에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놓고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분율로 나타낸 지수가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주가지수의 정의를 구하는 식을 한번 보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분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그 지표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 주가 지수인 것이죠.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기준 시점에 비해서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이라면 오늘의 시가총액이 기준 시가총액보다 30배 증가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 100이었으니까 100 곱하기 30의 300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지수 산출 방식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상승할 때 주가지수가 상승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겠죠. 정의 자체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많은 주식 자체에 걔네들이 주가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마지막 거래일의 코스피 지수를 소수점 아래에서 버림하여 나타낸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가장 높았던 연도와 가장 낮았던 연도를 말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코스피 지수가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17년이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가 가장 낮았던 연도는 2014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자, 표에서 제시된 연도의 시가총액은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보다 몇 배 증가했는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놓고 구한 것이 주가 지수였고, 그러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 100이기 때문에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알고 있다면 기준 시점에 비해서 몇 배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2014년을 예를 들자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 100이었으니까 이게 1915란 얘기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몇 배? 그렇죠. 19.15배 성장한 거라는 것이죠. 괜찮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수점이 두 칸 밀리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배율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요즘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종합 지수 같은 것들 여러분들 포털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 시점에 비해서 현재 코스피 이 시장은 몇 배 정도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과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요. 재미있는 활동지 준비했으니까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